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귀순 북한 병사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생충 등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환자 인권을 권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환자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는 모든 정보는 군 그리고 정보당국과 상의에 공개 결정된 것으로 비난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했죠.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문제를 봅니다.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양을 비위생, 전근대, 야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했었죠. 너희들은 그렇게 미개하니 우리에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환자 인권으로 표현된 김종대 의원이 느낀 불편함의 본질은 우리 남한이 목숨을 걸고 기순한 한 병사의 기생충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졸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런 불편함이었다면,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다면 그 비판은 당국과 협의하에 의학적 팩트를 브리핑한 이 교수 개인이 아니라 정보 공개 범주를 정한 당국과 기생충 화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한의 비위생만을 강조한 미디어에 포커스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우리 미디어가 북한을 상대하는 그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의미가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네,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던데요. 여기 잠깐만 하자면, 왜냐하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다 끝내면 되죠. 네, 잠깐요. 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환자 인권만으로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타겟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학적으로만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병사가 그 구역에서 똑같은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수술 과정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충이 발견됐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남한 병사로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자, 회충을 공개합시다 했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그걸 크게 종편에서 기생충 화면을 집중적으로 띄웠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남한 병사 그러면 향후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런 인권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권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생충 화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종편이나 보수매체의 졸렬한 의도나 제가 얘기한 그런 멘탈리티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의학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여기에 북핵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기순한 북한 병사. 총격당해서 위독한 북한 병사를 살려내는 남한의 의술. 게다가 평판이 아주 높은 의사. 여기에 이제 남한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비위생적인 북한을 알리기 좋은 기생충이라는 소재의 등장. 그걸 놓치지 않고 막 화면에 뿌려대는 종편. 보수매체 이런 복합적 요소가 다 중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환자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다 도파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게다가 그 상대는 평판이 높은 의사인데 대중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다는 건 그런 의미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 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예.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예,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요소를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암이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이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에이,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네,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성형시술 내용에 대해서 SBS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을 때도 참사 이후 처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이 이루어졌다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은 5월 12일과 13일인데요. 비선 의료를 했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또 부인까지도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적어도 이틀 후에는 시술을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게 특검의 조사 보고서였는데 그게 공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도 미용과 관련된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고 미리. 네, 수요일 날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에게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해 두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예약된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미리 일정이 안 잡혀 있었고 사전 예약된 어떤 미용 관련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바에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이후에 거의 한 달여간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만 되돌아가 보면 전 국민이 이제 화면을 지켜보며 혹시 추가 그렇죠. 굉장히 충격받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수색을 한다. 유가족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서 뭘 사질 않는다.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안 마신다.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5월 한 달에만 비선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했다라는 것이요.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여튼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 17일에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했다라는 건데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모른 채 지난 18일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당시 유골 수습 보고를 받았던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세월의 선처조사위원회에 홍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습 가족들하고 여기서 그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다 얘기 돼 있는데
또 유골이 나오니까 그럼 연장하게 될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현장의 부본부장 정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골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겨우 5일 만에 들켰잖아요.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반드시 파악해 봐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골이 나오면 계속 수습해 가야 되는 거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접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예. 추가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건지.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지시인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소환되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될 개연성이 있네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 선상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추명호,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 예, 전 국장의 공범으로 적시되고, 네,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사찰의 지시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 예. 이번에도 빠져나갈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양지열 변호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예, 차은택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사안에서 공범 혹은 직접 지시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데 그 집회는 법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안 가지고 이정열 판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결이 안 돼서 예 아침에 연락했더니 대타 양지열 변호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그 사이 전화 끊어졌어요? 예. 기다리다가 삐졌나 봐요. 전화 연결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지금 30초를 까먹었어요.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예. 어제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예.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예.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예. 몇 퍼센트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거죠. 예.
사실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이제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이건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율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그거는 기각됐어요. 예, 그건 다른 아니, 이야기고 구속적부심.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눈썹도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 아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위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어가지고 또 짧게,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가죠? 네네. 숫자 딱딱딱.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오른 73.1%고요. 부정평가는 22.3%입니다.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0대 이상 TK 같은 경우는 50%대였는데 60%대 올랐고요. 그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지나면서 구여권 지지층이 재결집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으로 봐도 71.5, 73.3, 72.8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6개월, 7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이제 대통령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랬으니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통. 근데 이렇게 계속 회복해가는 걸 보면은 지지율이 과연 떨어지겠는가 60% 이하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탄력입니다.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 상승 경직성이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라인을 봐도 이전 정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피로감도 생기고.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북핵이 이런 거 하면서 훅 한번 떨어지죠. 네네. 60%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올라와요. 네. 몇 개월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73.1%는 북핵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신기한 지지율 상황이고요. 어쨌든 돌아왔고요. 예. 네네. 정당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주목할 것은 국민의당이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18, 9%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16.7%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상승해서 51.8%, 여전히 2주째 상승세입니다. 역시 대통령처럼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전에는 한국당이 뒤졌거든요. 근데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60대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4.9%를 기록해서 최저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0.5% 더 하락해서 4.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끝장 토론 하루 전이었죠. 3.8%로 떨어져서 창당 이후 일간 집계로 3%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3%대는 보통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간 지지율에,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500명 지지율은 저희들을 따로 보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온다고, 거의. 왜냐면 이게,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이 좀 울었을 때, 일본 땅이라고 잘못 누르는 비율이 이 정도 좀. 예, 이 조사가 1,500명 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2.5%포인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오차 범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잘못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국민의당 조사 정확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9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7%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3위를 뛰어올랐고요. 한 주 동안 1.9%포인트 상승해서 6.9%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락했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승 요인하고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그 돈을 상납이나 수수하고 그것도 사적 유용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중도층, 진보층뿐만 아니라 9월 북핵으로 떨어졌던 보수층이나 TK 아주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서도 뭐랄까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것이 또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11명이 새로 합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고 바른정당이 빠져나간 것도 바른정당이 미치는 타격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네요. 네, 바른정당은 지금 빼먹었는데 0.1%포인트 하락해서 5.6% 횡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TK에서 19대 대선 이후에 한국당에 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처음으로 TK에서 절반 이상으로 한국당 지지율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TK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언더독 효과인 것 같기도 불쌍하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하게 그것만 알려주마 항목을 정한 것은 포항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했는데 그때 말들이 많았죠. 예, 일부 논란이 잘했냐 있었습니다. 못했냐 한번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83.6%였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하면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잘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48.8% 대 42.4%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미워서 그래요. 네.
입잖아요. 근데 이제 80대 이상은 80% 이상, 보수층도 60% 이상이 그 잘했다는 응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0대 이상에서도 81대 13인데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거의 비슷하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비해서. 네. 아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뭘 결정해도 미운 법이니까요. 네. 자, 조사 개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7%였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네. 김은희 기자가 계속 타이를 못 찾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네, 조기 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타이밍을 놓쳤네요. 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부자 둘. 자,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욕만 먹다가 어느 날 칭찬이 쏟아지고 예. 굉장히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올백 맞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여쭤보기라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전국의 59만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또 그분들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신 학부모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저 말씀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 뭐 오늘은 특히 이제 포항 지역의 학생들 시험 보는 동안에 별탈 없기를 무사히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100점 만점이라는 건 무슨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5가지 기존의 이제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력, 논문 여기에 2개 더 추가됐잖아요. 엄주운전, 성범죄 7가지 하나도 포함되지 완전 않았다. 저는 자유롭고 네.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못 되시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딱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 감정. 그것도 좋네. 정신감정이요? 정신 그게 감정. 정신감정. 예, 왜냐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는 정신감정 필요하다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더 신뢰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검사들,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싫다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제 야권에 주로 타겟을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한번 몇 가지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이게 정신 이유는 나간 이제 짓이죠. 본인이 정신 감정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안에 안민석 의원이 정신 감정도 그게 포함시키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왜냐면요, 이게 낯짝이 두꺼워도 그냥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그건 지금 현재 195일 동안, 그 7개월 동안에 이 내로남불 인사들, 이 부적격 인사들 줄줄이 임명했던 청와대가 지금 아주 이제 홍종학 인사 다 억지로 다 하고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참,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말해. 사람들이 철판을 깔아도 이만저만 철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민석이. 김성태 아니. 의원님 본인 목에 칼들이 되는 공수처를 이제 반대하시는 저런 논리는 아니, 지금은. 정치가 제가 이전에 이제 박쥐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박쥐 안민석 정치 의원님. 말고 갈치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정치를 갈치라는 생선은 동료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생존을 해나가는 이 갈치 정치 있잖아요. 아니, 본인 의원 이야기, 공격하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대방 무조건 공격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갈치 정치. 이게 저 논리를 지금 저대로 갈치 정치 안민석 논리거든요. 의원님,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내 목에 칼을 대라. 우리 가족들, 주위 친척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공수처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반대합니까?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첫 주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발표 관련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정신감정도 여기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할 건 해야지. 그럼 좋아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 5대 배제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세우면은 지금까지는 그거 적용 안 시키면서 대통령 공약 때 내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종학 장관 임명하고 나자마자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우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임용 기준안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인사 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캠코드 인사한 거 아니에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게 인사 간행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청와대 주변의 참모가 책임도 지고 대통령도 사과하면서 앞으로 나는 7개월 동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 문제는 저러한 갈치 정치의 논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를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정치 행태라든지 지진 대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고요. 공수처를 반대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공수처 이거 신설되면은 우리 자한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절반도 안 될 테니까 이게 두렵다. 이거 좀 살려달라. 차라리 우리한테 물밑에서 하소연하고 선처를 부탁하면은 인간적으로 좀 그래도 좀 봐주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기들 지연제가 들춰질까봐 공처 반대하면서 청와대 뭐 대통령 직속 제1급 수석 비서관 반대 논리를 대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 현재 이제 특히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 풀려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붕괴를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최순실의 이 무기 쪽에 이 화산이 폭발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을 마치고 2009년, 2010년 2년을 안민석 의원님은 딸들과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2년을 본인이 살아요. 왜 전병헌 정무수석이 청와대 제1급 참모로서 아주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구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 저렇게 언급이 또 없어요? 물타기를 하시네요.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서 아니 내가 아까 본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사법부의 말을 막으신 이유가 뭐죠?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관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면수석부터 중요한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 2년 동안에 그 생활 비용을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후원을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김관진 실장이 무슨 돈으로 그 생활비 많은 미국에서 2년 동안 그건 계좌 조사하면 금방만에 나오는 것이죠. 2년 그래서 동안에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았다. 아마 4인 가족이 워싱턴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은 아마 100만 불 이상 정도는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돈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제보에 의하면은
방산업체가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 받았다. 예, 그런 미국의 제보거든요. 방산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기도 파는 업체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문화계 농단, 체육계 농단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무기에 비하면 끈값이죠. 돈을 사랑했던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과연 무기에 손대지 않았을까? 손대지 않았을까요, 공장장? 손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연계고리가 2009년, 2010년에 김관진이의 미국에서 생활비 이것을 이제 검찰이 쉽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풀려나면서 어렵게 풀려난 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놓고서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가 없다. 시키세요. 저는 그런데 이 방송이 맨날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들어보고요. 새로운 정보. 이게 아무리 자, 지금 현재 재판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병호 재판하고 방송을 있는 하지만 사람이 이재용 재판하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주장을 계속 바뀌었던 그 이모라는 부장판사가 지금 우병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래서 재판부의 이런 행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김성태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의혹 제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적부심에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면 뭐 검사나 판사 칭찬하고 또 판사가 그걸 이렇게 기각하면은 또 재판부 그냥 욕하고. 자, 이런 것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지나가는 개도 이걸 웃지 않겠냐 이러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 새로운 의혹 좋습니다.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혹, 그 의혹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에 제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세요. 제공을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보를 받고 요 근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헛발질이에요. 예?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 건도 뭐 그것도 헛발질 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예? 뭐 그 애도 저는 너무 많이 알지만은 방송 관계상 또 괜찮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또 뭐가 있는지. 자, 최순실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 저를 검찰에 고발해야지 뭐 쓸데없이 뭐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왜 검찰에 고발하세요. 검찰에. 그 안철수 의원도 왜 최순실 보고 검찰에 안민석을 고발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동안 또 두 분의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그 전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또 고발됐잖아요.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건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요. 안철수 대표가 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까? 저거 우연찮게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 밑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말 한마디 최순실 재산 환수 그 몰수 특별법 국민당이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안철수 쪽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할 만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그냥 뭐 밤낮 고발 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당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작년 11월 달에 자신들이 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얘기는 몇 번이나 몰라요.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안철수 그래서 소극적이었다고 예. 이야기한 것이 검찰에 고발을 당할 그런 사안입니까? 자, 세 번째 검찰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안철수 자리 좀 측으로부터.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의원을 앵커를 시키고 안철수 대표의 개인이나 정당 간에나 고소고발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잠깐 해봐 주시면요. 1, 2당의 입장에서 이 지금 3, 4당 간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남의 집안일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항상 해왔어요.
자, 지금 이 문제의 출발점은 예. 안철수의 위기의식으로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당이 내년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패할 거예요. 전패하고 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정치 완전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위기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한당하고 바른당하고 국민당은 뿌리가 틀리잖아요. 여기에 통합, 연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아직 하고 5분 있는데요. 남았고요. 평상시대로 바른 5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저는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대권 후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 자한당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후보가 되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면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없구나 생각해서 나오는 분들과 이제 자, 이제 저는 여기 그만하세요. 대해서 자, 자유한국당 여기 대해서 있습니까? 국민당 내부의 호남 출신들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국민당은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아니.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아내님이 지난주는 좀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이렇게 품격과 품위도 지키시면서 했는데. 요즘 디거넛 엘리간스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한 주 만에 또 이 사람이 확 빼놨어요. 180도로. 김관진 에? 풀려나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 기울어진 제가 운동장에서 김관진 방송을 다시 하는데 집어넣을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저렇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 때는 방송 여기 출연시키지 마세요. 예? 정신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방송진위원회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 이 방송 제재를 아니에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받았죠. 정치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특갈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을 왜 아니, 반대하셨냐고 잠깐만요. 이 산하를 자, 보고 이제 있어요. 이당 입장에서 보수,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제. 이제 자, 그러면 이 제2당 입장에서 이제 3, 4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특갈비 투명하자는 반대하는데 요 얘기 하고요. 특갈비 저분이. 안민석 의원께서 혼밥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안철수 대표를 공개할 때마다 제가 대려 방송에서 균형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철수 대표 변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일정 부분 어찌 보면은 안민석 의원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제2당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현실인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 정치였는지 그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선 동안 이 새 정치를 뭐 이렇게 지향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 시간 5년이면 길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아직 그 정치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늘 해치하는 같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꼬시는지 하여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내요. 그럴 때는 heb시 정당이고 우리는 행제 정당이고 협치요.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안철수라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뭐 적지만은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통합이라도 해서 좀 기반을 갖춰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당하고는 저희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남의 집안 이야기 그만하고요. 저는 왜 그 새누리당과 남의 집안 얘기만 하시지 당시에 않습니까, 사실? 저하고 같이 15년도에 이맘때 예결위 간사를 함께 했잖아요. 네. 왜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고 홍준표 대표 특수활동비 이거 어떻게 공개하자는 합니까? 이야기를 그 주장을 왜 반대했는지 하고요. 홍준표 대표 역시도 지금 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원혜영 대표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도 운영비 주지 않았냐. 이거 김성태 의원님 의견을 좀 내가 들어봐야 이야기할게요. 시고요. 네, 왜 네. 반대를 하셨어요? 예,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가 받아 쓴 것이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특활비가 개인 사적인 용도로 잘못 쓰여졌다면은 이건 이제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청와대가 시간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죠. 상납받은 청와대 상납받은 그 그러니까 돈을 그 40억을 누가 어떻게 썼을까요? 두 번째는 공장장. 특수활동비는 안민석 정해진 비서관이.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쓴 것이 국고소득입니다. 정치 구단입니다. 네. 이 코너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요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무한도전도 있고요. 박지원의 지원사격. 박수무당. 박하스. 한번가 볼 수 없어요. 박지원의 아시면서. 박지원의 한지붕 두 마음. 등등등. 많은 후보 제목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던 적과의 빡침. 이 방송하는 사이에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 코너의 제목 후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끝장 토론 얘기를 일단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끝장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대표님이 어제 평화방송에서 통합 찬성은 9명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최명길 의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찬성, 통합파라고 분류되는 분이죠. 이분은 아니다. 연대, 유보, 찬성 합치면 이분들이 20명이 넘는다, 오히려. 그런데 잠깐. 예. 이 공장장께서는 네. 이 방송에 출연시켜 놓고 네. 그냥 안철수 국민의당을 분당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기도를 잠깐 중단하고 예. 그래도 집권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박수를 쳐야지만은 예. 잘못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지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것부터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공장장을 해임합니다. 제가 해도 되죠. 네. 해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먼저 하고 싶은 말씀 그래도 하십시오. 굉장히 하고 싶구나. 네. 대표님이 해임을 결정하신다고 이제 해임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방송 허락했으니까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는 걸로 하고. 산들바람은 불어도 봄날은 갑니다. 예, 그런 셈 치고. 예, 문재인 자,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저는 부분이요. 문재인 호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지율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글쎄요. 뭐를 보신 겁니까? 지금 말이죠. 예. 지금까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인사에서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카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네. 오늘 예. 전병헌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예. 어제 김관진 장관의 석방, 예. 이런 건 벌써 적폐청산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예. 지금 이 지역 밑바닥을 가면 최저임금 예. 인상 문제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또 비정규직. 특히 나는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세월호 6호를 찾아놓고 예. 미 수습자 5 가족이 장례식 할 때까지 예. 숨긴 거. 예. 이건 완전히 그거 도덕성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그래 배신감을 느끼고요. 자꾸 네. 제 말을 꺾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문제가 있던 것을 네. 임명해놓고 가로놓게 인사 7대 원칙이다. 예. 여기에 지금 발표한 것 역으로 해봐도 해당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 더 가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부적격된 사람이 일 잘하더라. 그러면은 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된 아무 문제 없이 보고서 채택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일 못할 분을 임명을 해야 되죠. 무슨 그래서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김어준 공장장이 한 번씩 씹으면 되는데 이렇게 국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김어준 공장장이 짚어줘야만이 TBS 시청자들이 공정한 방송이다. 참 불법이 아니고 이제 합법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좀 잘하세요. 이제 물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끝장 토론으로 또 넘어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표,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 최명길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찬성파가 더 많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날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끝장 토론 후 네. 김동철 원내대표의 정리가 네. 사실 좀 양측을 네. 만족시키면서 봉합하는 훌륭한 정리를 했어요. 네, 배려하는 정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대표보다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대표가 정리 잘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정리 잘했다. 자기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9분은 통합을 찬성하고 좀 중립적 이치에서 이러지도 이런 말 저런 말 양비론적 양실론적 얘기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들이 약간 많다. 약간 이런 많다. 얘기를 했어요. 약간 많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그날 무슨 말이 나왔는지. 네, 제가 대변인을 수십 년 한 사람 아니에요. 또 이 수첩을 보면은 누구든지 떱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록을 했는데. 저 수첩을 딱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떱니까? 그렇죠. 예. 김어준 총수도 떨 게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부 반대를 하고 또 대표가 계시고 뭐 사실 이체면 저체면 또 인간 정치 만사에 그런 게 볼 수 있잖아요. 면전에서도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반대한다. 그렇지만은 연합 연대 같은 것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 연대나 이 평화 개혁 연대도 서명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평화개혁연대라고 하는 것은 천정배 의원과 정동희 의원과 그리고 대표님이 대표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이제 태동은 아직 안 했어요. 서명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몇 분 정도가 합류합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절반이 넘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안철수 대표가 서명에 불을 질러줬어요. 뭐라고 질렀어요? 왜냐하면은 정당은요, 물론 당원, 원외 지역 위원장들 모두의 공동체죠. 그렇지만 정치는 원내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분리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재신임 투표하자고? 의원총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것이 더 훨씬 많다고 하면은 왜 그 얘기 했겠어요. 그러면서 의사결정기구는 당무회의나 또는 전당원 전당대회다. 전당원 투표에서 재신임 묻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요.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당은 의회 정치입니다. 대의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내 중심으로 정치가 하게 돼 있고 의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아니 유리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왜 의원총회에서 결정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의원총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니까 뭐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얘기 들어보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훨씬 많죠. 우리 국민의당은 고작 해봐야 40명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26, 7밖에 안 되잖아요. 원내는 40명밖에 안 되고 원내는 뭐 100몇십 명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묻자.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분리했으니까. 절대 다수가
통합은 말하지 마라. 그 대신 평화정책연대도 서명 작업하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이걸 갖다가 훨씬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됐다고 주장을 해야지 왜 오늘 원외지역위원장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당원 투표를 하자. 당원 투표는 그게 없어요. 의견을 참작할 뿐이지 전당대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말은 2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2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혁신전대하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공장장은 밤낮 문재인 대통령만 편드니까 그건 아니, 불공정 방송이고.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안 되지. 안철수 대표가 본인 그때 당시 문재인 대표가 똑같은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똑같은 상황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신을 투표하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안철수 대표를 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안철수 대표가 그때는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거에 대해 묻자고 하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상황이 바뀌어서 본인이 전당원으로 그 말도 자료를 저한테 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 청취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공장장이 얘기하니까 또 저 사람 안철수 깐다 하는 거야. 2년 전엔 전반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아서 제가 환기시켜 드린 거고요. 그거 하나 적어주세요. 내가 유효 적절하게 의원총회에서 한번 깔게. 2년 전엔 전반대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는 끝장 토론에서는 통합 반대파가 많았다. 확실히. 그렇죠. 확실했다 그거는. 아니 그것만 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의원총회에서 통합 찬성파가 많았으면은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찬성파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왜 원외지역위원장 맞습니다. 당원 투표 하겠냐 이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머리가 나빠. 그래서 전응하라고 하시더니. 한국당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난 확인한 건 아니까 실명을 안 쓰는데 어떤 분이 이 친박을 바퀴벌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해당자의 부인이 예. 그 말한 사람 부인한테 F킬러를 사다 줬대.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나 홍준표랑 안 했어요. 홍준표는 이 고소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유식 하나 사와야 돼. 이유식이요? 왜요? 예. 젖좀 떨어지게. 지금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구상유치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 이어서 그렇죠. 예. 나는 안철수가 아직도 우유 냄새가 구상유치하다는 게 난다. 아니라 예. 젖 비린내가 난다. 예.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유식 하나 싸우려고. 이유식. 진짜로 안철수 대표 사퇴론도 비등합니까? 이런 보도도 있던데.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건 몇 사람 정도만. 예. 예. 저도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저도 반성합니다. 어떻게 당대표를 의원총회 여러 의원들 앞에서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왜 그렇게 진실성이 없느냐? 신뢰성이 가지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한 것을. 거짓말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을 만나서 저만 아니에요.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다 만나고 저하고 전화하면은 통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점심을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박지원, 송기석 비서실장 배석 거기에서도 갑론을박하다가 통합 연합 소리를 하지 않고 연대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하지 마라. 연합이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다. 예를 들면은 적폐청사는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MB를 구속시켜야 되고 박근혜는 됐으니까 또 방송법 같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약속한 건데 정권 잡아서 안 하고 있고 힘으로 MBC고 KBS고 모두 누르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190석의 의석을 개혁벨트로 구성해가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폐청산도 필요증 오니까
적을 국소화해서 몸통만 잡아넣어라 했는데 김관진 장관 열흘 만에 석방돼 버리니까 보수층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부터 공격할 거예요. 또 이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벌려나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서 특수활동비도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했다. 갖다 썼다 하는데 그건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법사위원이니까 잘 아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구실을 잡으니까 막 증폭이 되잖아요. 뭐가 거짓말이라는지 제가 여쭤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안철수 대표한테. 누구한테요? 아 그러니까 예,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날 점심 먹으면서도 분명히 예. 통합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또 그렇게 한다? 해놓고 3시간 있다가 기자들한테는 통합이 살 길이다. 또 오늘 아침 지금 바로 직전 모두 발언에서도 통합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신뢰성이 있느냐. 지도자가 거짓말하고 신뢰성을 잃으면 지도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뉘앙스가 애매한 거를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게 아니라 정말로 안 한다고 했다가 확실하게 다시 한다고 금방 바꾸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정동영 의장도 지적을 하고 조배숙 의원도 지적을 하고 들은 사람들은 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워딩으로 안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안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장한테 제가 어떻게 하든 주승용 의원한테 어떻게 하든 다 안 한다고 했다. 이게 최소한 대사람이 안 한다고 했다는데 또 그렇게 나와서 자기가 통합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은 대표 경선 때 TV 토론에서 한번 했고 유승민 대표가 합표정책 호남 탈피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합 안 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앞에다 두고 병신을 만들잖아요. 제가 병신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도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 그냥 제목으로 뽑혔더라고요. 요는 박지원이가 따지니까 예. 이 안철수 얼굴이 불그랗게 해가지고 안절부절했다 하는데 분명히 사석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겠다 하고 안 한다겠다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몇 의원들이 물론 안철수 당신이 그대로 나가야 된다. 잘하고 있다. 끝까지 해라. 하고 지지 발언을 하는 김중노 의원 같은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분의 소신이에요. 네. 나는 그분이 나쁘다고 절대 안 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와서 우리 당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리더십 때문에 그런다. 당신이 나가야 된다. 당신만 당대표를 나가면은 우리 당은 다 잘되게 돼 있다. 당대표를 그만두면.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 통합의 전제가 이런 게 있어요. 한국당과 죄송합니다. 바른당과. 자꾸 한국당하고 한다고 하니까 자꾸 입이 붙어요. 그걸 의심이 그쪽으로 음모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바른정당과 대표님 의심하시는 건 한국당하고도 나중에 할 거다. 그렇죠.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른정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은 지지도가 20%. 배로 돼서 20%가 돼서 2등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저는 구상유치하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20%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우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40 내지 50%가 나와야 된다. 통합했다고 해서 대구에서 영남에서 다른 지역에서 20%가 나오겠느냐. 갑자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다. 정치는 수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지적하는 건 좋은데 김어준 총수는 입만 벌리면 안철수 나쁘다 국민의당 깨야 된다 하면은 불공정 방송이. 저는 깨야 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상황만 전달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도 상황이 나빠요. 지금도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후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당은? 저는 그때 딱 나오면서 SNS다.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의 길로 간다. 내 예감이 틀리기를 바란다. 일기예보처럼. 왜 일기예보를 붙였냐면 일기예보는 맞는 게 더 많거든요. 틀리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내 예감이 딱 맞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점쟁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계속 통합의 길로 가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모양이 그려질 수 있습니까? 그 통합의 길이 옳지 않기 때문에 평화개혁연대에서 서명을 박차를 가하기로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서명했어요.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해서 밝히고 네.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오늘 3시에 또 비공개 토론을 하지만은 원외 위원장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렸거든요. 네. 말렸는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박지원 대표님과 손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주축이 된 거기도 예.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은 전면에 서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을 대표자로 결정을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표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 한 20여 분 정도의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저쪽에서는 통합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또 분당시키려고 분당 그 답변 받아내려고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 평화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서명을 받고 예.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도 확대를 시키고 또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대표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하면 안 좋아요. 권력 투쟁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알겠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의 길로 못 가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어떻게? 이쪽이 누르면 이기죠. 그리고 의원들이 반대하면 못하죠. 지도자라고 하는 게 천하의 김대중도 DJ도 의원총회에서 부결하면 안 했어요. 지금 뭐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 나도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배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또 그 얘기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아니 뭐 그건 충분히 비판하시니까 제가 아니, 자기도 비판해봐야지. 제가 정부가 아니니까 대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몸빠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쭉 가면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쭉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쭉 가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아니 지금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포기하게 만들겠다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 안 하면요. 포기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불공정하다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포기 안 할 것 같고 이쪽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이 바른정당, 한국당, 우리 국민의당이 이 면에서는 정책 연대가 가능할 것 같아. 김어준 공장장 퇴임 촉구 결의안. 퇴임 촉구 결의안. 결의안을 받고 퇴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뜻을 저버리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다음은 사실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있는 수능 거죠. 시험 보지만은 1년 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은 뭐 합격자 발표도 있고 대학 진학도 있는데 예. 우리도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리 있을 수 말할 없죠.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시나리오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 뭐 두세 가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그 중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당,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제 의원들의 전체적 합의예요. 네. 그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꼭 통합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싸우진 말자. 예. 각자. 그렇게 정리를 해야 예. 공정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처음으로 하네.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를 가장 미리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니까 그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직접 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방송 끝마치면서 예. 오늘 제발 포항에서 지진 여진 안 나오기 바라고 우리 수능생들이 마음 푹 놓고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하기야 뭐 수능시험 엉망인 김어준 공장장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은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박지원 대표 코너명 중에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박지원의 육아일기. 예, 통합파들에 대해서 자꾸 구상유치 이런 표현을 하셔서 이유식을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고요. 예. 이거 촌철살인이네요. 예. 일주일치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아일기. 그리고 양 변호사님에 대한 문자도 많았고 많았지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둘에 대한 문자도 물론 많았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욕 문자가 많았고요. 예. 하지만 희한하게 다 알아듣겠어요. 이런 문자도 많습니다. 두 분의 오디오를 좌우로 분리해달라는 얘기도 많고요. 예. 각자 혼자 말하는데 왜 동시에 나와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 코너의 성격입니다, 원래. 예. 그리고 이제 온천, 하와이 보내줘라, 사장님. 예. 이게 많네요. 예. 이런 문자는 저희 사장님한테 직접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3 수능 관련해서 수험생들아 답안 다 쓰고 와. 이런 문자. 예. 훌륭한 메시지네요. 예. 답안 다 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분. 예. 왜 시간을 재고 그래? 초조하게. 주어진 시간을 확인하고 다른 시간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주제를 시간 내에 끝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운을 남기시면 아마 다들 공부하실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제 쭉 이어진 이제 권력자와 건축 얘기하다가 네. 트럼프까지 왔어요. 트럼프까지 왔는데 트럼프 얘기하려니까 역시 지진이 터지더구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진 안전에 관련된 얘기하느라고 트럼프 네. 타워를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근데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는 왜 시작된 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트럼프 국회 연설할 때 예. 국회 연설하면서 63 있고 롯산 롯데 빌딩과 롯데 타워가 예. 서울의 하늘을 빛나게 수놓고 있다. 막 이러고 예찬을 해가지고 그냥 깜짝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 번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타워 자체는 제가 이제 트럼프 타워라고 얘기할 땐 뉴욕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네. 원조죠. 예.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세계에 자기가 직접 지은 트럼프 타워도 있고 또 트럼프 타워라는 이름만 빌린 것도 꽤 많아요. 아하.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브랜드,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있죠. 네, 브랜드. 여의도에 있던가요? 네, 여의도 하나 있는데 트럼프 월드 타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우에서 브랜드를 꽤 돈 많이 한 700만 불인가 주고 사가지고 트럼프 월드 타워 쓰고 한 6, 7개 썼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괜찮은지 더 이상은 이제 안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2번인가 왔습니다. 그 2번인가 왔을 때 63빌딩에 이 사람이 굉장히 꽂혔었나. 왜냐면 그게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받겠네요. 당연히 그 근처에 글쎄, 있으니까. 그걸 꽂혔을까? 왜 꽂혔을까요? 글쎄 자기 건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닐까요? 자기 건물 얘기하려고 꺼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에 걸린 건데, 아마, 반짝반짝해서
끌리지 않았을까? 저기 63빌딩이요. 금빛을 좋아한다고 금빛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타워 뉴욕이 예.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은 뭐 사실 저기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말하자면은 80년대에 이른바 저기 신자유주의,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세계 자본주의 이런 네. 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개발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복합 용도 개발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거의 효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디벨로퍼로서는 굉장하게 히트 상품의 원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로 사실은 그 업체에서 대단히 유명해지고 결국은 이제 연예계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연예계에 가서 실제로 이 양반이 나중에 후보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You are 서바이벌 fired. 프로그램. 예. You are fired라고 하는 맨날 그 얘기하는 거로 그게 이 건물 안에서 찍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 직원들을 뽑는 과정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는, 이제 예. 자기 건물도 팔고 자기의 성공을 팔고 네. 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트럼프 가보셨어요? 트럼프 타워 들어가 보진 않고 앞에는 가봤습니다. 앞에 가시면 안 돼. 들어가 봐야 돼. 거기는 앞에 가면은 그럴 만큼 매력은 없습니다. 매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걸 보기 위해서 가야 돼. 아니, 왜냐면 저는 예. 그걸 오픈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갔는데, 왜냐면 하도 유명하니까 예. 갔는데, 저는 뭐 굉장히 악연이 있죠. 저 거기서 저 가방, 쓰리 맞았어요. 전문 용어 쓰리. 사람이 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가방 놓은 곳 사이 몇 초 한 3초 사이에 가방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다행히 여권을 안 잊어먹었는데 홀라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를 갈고 원래 이런 데가 다 있나. 전문가들은 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가져갑니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왜냐하면 하니까 귀중한 걸 옆에 두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는 하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들어가면 트럼프 타워에 이게 이제 일단 팩트부터 58층이에요. 한 202m. 63빌딩보다 약간 작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꽤 높은 건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바깥은 이제 조금 시커먼 조금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 이것도 전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삐까번쩍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예. 완전히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다 브레스를 노쇠를 써가지고 번쩍합니다. 한 트럼프 5층까지가 대통령이 이렇게 번쩍인 걸 좋아한다고 번쩍이는 하잖아요. 좋아. 예. 원래 바로 그게 63빌딩의 고울드가 자기가 원하는 그 건물의 색깔이었어요. 워낙은. 그게 안 났구나. 그게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네. 실내에다가 완전히 5층까지가 이제 이른바 애트리움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네. 굉장히 유명한 고급 상품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데. 삐까는 거기를- 일본어라고 합니다. 삐까가 그러냐. 예. 번쩍번쩍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보면은 일본어 그래요. 써도 돼요, 근데. 근데 거의 우리말화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에 그 트럼프 타워 그 맨 위에 펜트하우스에 살았잖아요. 네. 한 상계층을 펜트하우스 살고 멜라니아 여사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또 백악관에 앉으라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를 또 인테리어를 나중에 자기가 바꿔요. 그거는 사진 나와 있으니까 구글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대리석과 골드의 그냥 합성입니다. 완전히 정말 하여튼 골드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정신분석 하는 분들이 네. 그 항상 맨 앞에 거론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쩍이는 거. 화려한 걸 좋아한다. 번쩍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네. 타입.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번쩍이는 거 좋아하는 게 대중한테는 맥힌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 뭐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맥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건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랜드마크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이걸 요번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해한 거, 불법은 없었을까? 트럼프 타워요? 트럼프 타워에? 없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글쎄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니, 근데요. 네.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래요? 놀랍게도 불법이라고 하는 게 개발에 관련된 불법이 없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게 세금과 관련해서는 불법. 미국과 네. 우리의 차이, 그의 차이 또 이제 트럼프와 이명박의 차이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이름을 다 걸었어요. 모든 거에. 자기가 개발을 할 때도, 땅을 살 때도 트럼프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거 하고 이름을 다 걸어가지고 다 했고, 뭐 수는 당연히 걸립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도 걸리고 뭐 네. 저걸 하는데, 일단 개발에 관련된 비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뉴욕시에서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거기 아트리움이라고 5층, 당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5층까지 하는 동안에 그거를 믹스드 유스로 하면서 그걸 일반한테 공개를 하는 대신에 10층을 더 올리게 해줘요. 이런 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인센티브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잘했어요. 주상복합의 원조와 같은. 주상복합 조금 더 고급스러운 주상복합 그리고 네.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의 원조 그다음에 남해동 가지고 원래 개발이라는 게 남해 땅에 남해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디벨로퍼로서의 상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그걸로 하나는 유명해졌어요. 미국에서. 그걸로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80년 제가 보면은 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도시개발에 관련된 거의 원조격이에요. 수관가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근데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건물은 뭐 저기 예. 미학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별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불법은 없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불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범법은 좀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불법하고 범법은 좀 다른 거니까.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저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원래 여기에 옛날 건물 한 10층짜리 아파트, 백화점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백화점이 이른바 아르데코라고 굉장히 유명한 옛날 좀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양식적인 가치가 있었다. 거기가 이제 거기 바다 밑에 1층부에 옛날에 왜 부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왜 그림 이쁘게 그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 예. 아름다워서 그거를 뉴욕의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걸 팔기로. 그것도 한 20만 불인가 해도 꽤 팔기로 해서 그래서 서로 좋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참 좋은데. 건물은 부시되 이거는 부시기 아깝다. 이거는 잘라서 자기네들이 가서 보관하겠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돈까지 지불했다고 그런데 그런데 그냥 파괴해버렸어요. 그거를 알고도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은 일단은 생각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이유. 그걸 잘라내는데. 잘라내는데 그다음에 그거 하다 보면은 기한이 늦어진다는 이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알면서도. 네. 그래가지고 뭐 현대미술관에서 트럼프적이네요. 정말 트럼프 같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부셔버리는 사람입니다. 따져가지고 이익이 이쪽에서 높으면 네. 이쪽의 손해나 이쪽의 상실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왜 아트리움 자체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신에 10층을 더 올리게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면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게 레귤레이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적인 용도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이용하고 그래서 뉴욕시에서 몇 번 또 고발이 당했습니다. 그럼 공공을 위한 시설이라고 공공을 위한 했는데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것도 참 트럼프답죠. 그죠? 트럼프는 모든 게 사적이에요. 백악관 자체가 사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은 그 삐까뻔쩍한 사이에 트럼프 자신의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보면은 그 센트럴 파크가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센트럴 파크 위치가 좋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5번가의 끝에 센트럴 파크가 만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트럴 파크를 위에서 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제왕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적잖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부동산적으로 성공했고 굉장히 잘 팔렸고 장사도 잘 됐고 최근에 와서 꽤 저기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굉장히 좀 조금 또 붐업이 됐는데 상징적 업무로 됐고 정치적으로도 제일 웃기는 게 여기서 지금도 선거 사무실도 썼고 저는 근데 그런 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기 선거 사무실도 썼고 영포빌딩 선거 사무실 썼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재선 사무실도 여전히 거기서 굴리고 있습니다. 재선을 꿈꾸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힐러리 보고 다시 나오래잖아요. 글쎄. 힐러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벨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남의 땅에 남의 돈으로 그야말로 꿈을 파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판타지를 파는 건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미국다워요. 미국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건물은 또 트럼프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구성한 그러니까 가족 외에 가장 가까운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여러 보좌관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석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런 보도가 꽤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제 입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절대로 그렇게 안 부를 거니까.
영어로 하시죠, 영어로. 모론, 뭐는, 또는 이디엇, 뭐 이런 거. 예. 그런 표현. 그러니까 가장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부처 장관이나 네. 보좌관들이에요. 이런 네. 사람들이.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트럼프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사석에서. 실제로는. 아, 그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까지 근데- 하겠습니다. 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